네, 안녕하십니까. 공드림 한국사 기본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고려 경제사 파트까지 살펴봤었죠. 이 시간에는 고려 사회사, 중세사회사 파트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246쪽이 되겠고요. 이 사회사 파트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유교 이념과 관련해서 같이 사회 정책, 시책, 법률의 일부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 내용도 우리가 잠깐 훑어보기만 하고요. 나머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시대의 사회 모습에서 성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성. 이 성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성. 여러분들 이름 앞에 쓰는 그 성을 얘기합니다. 성이죠. 이 성은 언제부터 사용했느냐라고 하면은 삼국시대 때부터 성을 씁니다. 삼국시대. 삼국시대 때는 모두 다 성을 쓴 건 아니고요. 귀족들만 성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평민들이 성을 쓴 것은 언제부터냐? 일반 평민들. 고려시대 때부터입니다. 그러면 일반 천민들까지 이제 성을 쓴 건 언제냐면은 계급이 없어지면서부터입니다. 우리나라의 계급 제도가 없어진 것은, 법적으로 없어진 것은 공식적으로 1894년입니다. 갑오년, 갑오개혁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성을 사용했었던 시기를 보면 귀족들은 삼국시대, 평민들은 고려시대 때, 천민들은 갑오개혁 이후 이렇게 시기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는 평민들입니다. 평민들. 일반 백성들이 성을 쓰게 됐다라고 하는 거냐면 성을 쓰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46조에 보면은 일반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을 썼는가라고 하는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중국의 성씨를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중국 성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성씨들 우리나라에 보면 지금도 있죠. 맹씨도 있고요. 공씨도 있어요. 맹자할 때 맹, 공자할 때 공씨라든가, 제갈씨라든가, 제갈공명할 때 제갈입니다. 이런 성씨도 있죠. 다 중국 성씨입니다. 계속 이어져 온 거죠. 자, 두 번째, 국가가 특별한 공이 있으면 성을 하사합니다. 이걸 사성정책이라고, 사성. 성씨를 하사한다. 태조 왕건이 고려 건국 이후에 지방호족을 통합하기 위해서 사성정책을 쓴 사례가 있었죠. 그렇죠? 왕시성을 주는 겁니다. 내 일쪽으로 끌어안는 이런 것들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옛날부터 성을 써온 사람들이 있으면 토성, 토착성이다 해서 그냥 써라.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지금 고려시대 때 성 사용에 대한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이었습니다. 성을 쓴 계층들이 고려시대 때 와서 확산이 된 거죠. 기존의 귀족에서 평민직까지 확산됐습니다. 확산시켜 놨다라는 얘기는 국가 재정의 인적 기반이 확산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성을 쓰게 하고 그리고 그네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을 쓰는 계층이 많았다는 얘기는 곧 나중에 본관제도 성립에도 영향을 주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 쓰는 계층이 평민층까지 확산되면서 본관제도. 본관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하면 성씨의 고향을 뭐라고 그래요? 본관이라고 그러죠. 성의 고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 김씨다 그러면 뭐예요? 경주가 본관이죠. 밀양 박씨다 그러면 밀양이 본관입니다. 해주 최씨다 하면 해주가 본관이죠.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본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밑에 나의 뿌리를 찾아서 해서 이거는 꼭 한자로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본관, 앞에 한자 본관입니다. 파, 그 다음에 세손, 그 다음 밑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한자로 한번 써보세요. 굳이 이걸 제가 한자로 써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예전에 서울시 기출문제입니다. 서울시 지방지 기출문제인데요. 면접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면접에서. 요즘에 면접은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명씩 단체로 면접하죠. 면접관에 따라서 이제 다른 면접 문제를 또 제시하기도 하고요. 질문하기도 합니다. 또 압박 면접이라고 했어요. 한 명 갖다 놓고 한 5명의 면접관이 막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공격이라는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질문하는 그런 이제 면접도 합니다. 한때 이런 게 면접 시험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한번 써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관, 본관이라고 하면 본관은 경주 김씨다 그러면 경주 김씨라고 해서 다 일족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파가 있습니다. 파. 경주 김씨 중에서도 누구누구 공파.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직계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판은. 그 할아버지로부터 나는 몇 세 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30세 손이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로부터 1, 2, 3, 4, 5에서 30세 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나를 기준해 가지고 위는 세손입니다. 밑에는 대손입니다. 세손과 대손 좀 달라요. 아셨죠? 세손. 그 다음에 나를 기준해서 내 밑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대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은 여러분을 기준해서 1대손이 되는 거죠. 2대손이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1세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준에서.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주 김씨 XX08 30대손 그럼 조금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경주 김씨 XX08 30세손 이렇게 얘기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대손, 세손 구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구분을 못할 것도 아닙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정식은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 아버지 이름이 뭐야? 그러면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홍길자 동자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홍자 길자 동자입니까? 동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홍길자 동자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죠? 홍자 길자 동자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을 묻는 겁니다. 이름을 묻을 때는 성에다가 성은 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홍, 길자, 동자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뭐 10세손, 뭐 1대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주소도 그렇습니다. 주소도 꼭 한자로 한번 써보세요. 한번 써보시고 간혹 그 본관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본관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여러분들 대개 가지면 족보가 있을 겁니다. 족보는 거의 또 요즘에는 없어지고 편찬도 하지 않고 가문마다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가문들 보면은 종갓집 같은 데 가면은 족보가 그대로 이제 계속 편찬되고 보존이 되어 오고 있는 가문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도 가면은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가 있어서 저희가 아버님 때에서 아마 족보가 편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편찬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아마 거의 지금 핵가족 시대고 말이죠. 자식들이 무슨 거의 외동들이 더 많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족보 개념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그 계보를 꾸준히 또 가보를 이어가는 그런 어떤 집안들이 있어요. 보면은. 하여튼 그 족보 얘기하고요. 이 주소하고요. 요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한자로. 모르지만 한글로도 괜찮습니다만 한자로 꼭 한번 써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뿌리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꼭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고려시대 때 성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고려 사회의 신분 제도를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삼국시대 때 신분 계급이요. 삼국시대 때 고대국가가 성립했었던 신분 계급은 세 계급이에요. 세 계층 이렇게 되어 있었죠. 구제로 본다면은 귀족, 그 다음에 평민, 천민. 그러니까 봉건제도 하에서 보통 신분제 사회에서는 이런 구조로 되죠. 왕족과 귀족이 들어가고요. 평민, 농공상계층입니다. 여기 누구죠? 천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고려시대로 갑니다. 고려시대 들어오면은 구조는 똑같죠. 뭐 지배계층이 바뀐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크게 고려시대 때는 지배층, 피지배층.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지배층은 다시 맨 뒤에 왕족과 귀족, 왕족, 그 다음에 귀족, 통상 이제 고려 문벌 귀족이나 고려 후기의 권문세족들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류층이 들어갑니다. 조선시대 때는 중인이라고 하는데 고려 때는 중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중류층, 중간계층이라고 합니다. 상중하의 중류층. 고려 때 지배층이면서 지배층의 말단 계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누구냐면은 이 양민층이 있습니다. 양민. 농공상계층이고요. 맨 밑에 누가 있냐면은 노비들로 구성된 누구죠? 천민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민에는 농공상 외에 특수행정 구역민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물론 농공상보다 한 단계 미칩니다. 향, 부곡, 소. 얘네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고려의 신분구조의 모습이에요. 자, 이 신분구조의 모습의 특징은 한번 그 신분이면은 영원한 그 신분입니다. 엄격 세습됐습니다. 자, 근데 그러나 계층상의
변동은 일어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계층상의 변동은 일어나고 있었다. 원래는 한 번 그 신분이면은 영원한 그 신분이어야 합니다. 한 번 그 신분이면은. 근데 가끔 정치, 경제적인 변동에 따라서 변동도 일어나고 있었다. 그 변동이 먼저 한번 볼까요? 249페이지 한번 봐봐요. 맨 밑에 보시면은 한 그 5가지 정도 사례가 좀 나와 있습니다. 좀 보시죠. 중류층에 보면은 향리 있죠. 뭐 상위 향리, 상위 설이었습니다. 상위라는 것은 하위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높은 향리들, 높은 설입니다. 향리와 설의 구분은 향리는 요즘 얘기한다면 지방직 공무원이라 한다면 설이는 국가직 공무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과거를 통해서 문반직에 올라갈 수가 있고요. 군인이 군공을 쌓아서 무반에 올라갈 수가 있고요. 군인들 군공을 통해서. 고려 말기 때면 첨설직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첨설직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직입니다. 원체 무신들이 군공을 통해서 신분 상승하다 보니까 관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직이 없는데 관직 명만, 이름만 있는 겁니다. 명예직이야, 명예직. 말 그대로 첨설직이에요. 자, 직역을 가진 농민들. 아까 우리 앞 시간에 정과 백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정은 국가로부터 직역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 백정은 직역의 의무가 없는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직역을 가진 정, 서리직이나 군인직을 통해서 신분 상승이 가능했죠. 이를 정남, 정 이렇게 됐습니다. 외고노비는 노비지만은 재산을 가질 수 있고요. 결혼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 상속도 가능합니다. 세습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외고노비는 재산을 모아서 양인으로 신분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요. 향, 부곡 소민들 있죠. 고려기 때 신분 상승 운동의 결과 양인 집단으로 승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죠? 공주 명학소가 충순현으로 승격된다거나, 그렇지? 또 뭐 다인철소가 이간현이 된다거나, 충주 다인철소입니다. 몽골 침략 5차 때 막아내는 거 있죠? 김윤후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처인 부곡이 처인현이 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계층상의 변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결론이었습니다. 결론은 그리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자, 결론은 뭐냐 그러면 가끔 변환이 있었습니다만은 원칙은 이겁니다. 한번 그 신분이면 영원한 그 신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 중에 이제 고려의 왕족과 귀족할 때 이 귀족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지배계층의 변천 과정을 보면 10세기 때는 토착 지방호족들이 고려 사회를 주도해 나가는 계층이었습니다. 호족은 그 당시는 호족이라는 용어를 안 쓴다고 그랬죠. 장군, 성주 이런 용어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장군과 성주라고 했습니다. 장군은 막강한 군사적 기반을, 성주는 경제적 기반을 갖춘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런 이제 얘네들이 과거 다시 군공이라든가 그렇죠? 왕실과의 혼인 이런 방법을 통해서 중앙으로 진출해서 12세기 때에 뭐가 됐다? 문벌 귀족이 됐다. 근데 이 문벌 귀족은 지방 호족만이 문벌 귀족이 되는 건 아니었죠. 우리가 고려 문벌 귀족 사회의 변천 과정에서 자, 지방 호족 이외에 육두품도 있었죠. 또 개국 공신들도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얘네들이 과거나 군공이나 왕실과의 혼인, 그렇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문벌 귀족이 됐죠. 이 문벌 귀족의 대표적인 가문들이 파평윤씨, 해주 최씨 또는 무슨 경주 김씨, 그렇지? 뭐 경원이씨 이런 성씨들이 여기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요 문벌귀족의 성격을 보면은 초기의 문벌귀족은 능력 본위의 개방적인 존재였다라고 한다면은 12세기 이후에는 혈연 본위의 폐쇄적 존재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능력 본위의 개방적인 존재다라고 얘기했을 때 초기에 뭐를 그 근거로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은 과거 제도의 실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근데 12세기 이후에 혈연 본위의 폐쇄적 존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기준으로 한다? 음서,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줬다는 토지, 공음전,
근친혼, 동성혼, 이자금의 난에서도 봤었죠. 근친혼, 동성 부분은 그 다음에 교육에서 사학 등을 통해서 번 고려 문벌 기록 사회는 혈연본위의 폐쇄적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혈연본위의 폐쇄적 사회 모순이 노출된 첫 번째 사건이 이자금의 난이었으며 이자금의 난의 결과가 일부터 원인이 됐던 사건이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이었으며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의 쐐기를 박았던 사건이 1170년의 무신정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세기 후반이죠. 1170년이라 한다면 12세기 후반 이후에 고려 사회의 주도권을 잡았던 사람들은 누군가요? 무신이었습니다. 무신 정권이 들어서죠. 특히 일반적으로 그냥 무신 정권 그러면 누굴 얘기를 해요? 최씨 정권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에서 4대 63년간 걸친 근 반세기예요. 이 시기를 보편적으로 무신정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무신정권, 최씨정권의 정치적 기반 그러면은 뭐가 있었어요? 교정도감. 최씨정권의 권력 유지 핵심 기구예요. 장을 교정별감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이 임명하고요. 최씨가 대대로 세습한다고 했습니다. 최후 때 설치했던 정방과 서방 기억하시죠? 인사권 장악기구입니다. 모든 인사행정은 이 정방, 자기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서방, 문신들로 구성된 정치자문기구죠. 능문, 능리, 문학에도 능하고 능리, 행정실무에도 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고려 후기 때 누구? 신진 4대부로 성장했었습니다. 정치적 기반이에요. 그다음에 군사적 기반은 뭐가 있냐면은 사병 집단 도방과 의장 역할을 했던 마별초와 공적 기반이었던 삼별초, 그 다음에 경제적 기반 그랬을 때 최씨 정권의 경제적 기반은 농장과 뭔가요? 노비예요. 농장과 노비. 그치? 그 다음에 최씨 정권의 문화적인 기반 그러면은 사상적으로 조계종, 진우의 조계종입니다. 조계종은 교종이에요? 선종이에요? 선종이죠. 최씨 정권은 교종하고 궁합이 안 맞는다고 그랬습니다. 선종과 궁합이 맞는다고 그랬고요. 또 폐관 문학이 발달했습니다. 폐관 문학의 발달은 서방을 통해서 등장한 문신들에 의해서 폐관 문학이 발달했죠. 또 한문학도 발달합니다. 한문학이 발달했죠. 그렇죠? 이런 것은 최씨 정권이 갖다 준 남긴 문화적인 업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국 불교와 관련되어 있었던 뭐가 있죠? 대장경. 그 중에서 8만 대장경의 조판입니다. 일련의 이러한 것이 최씨 정권의 문화적인 업적이에요. 이게 12세기 후반에 최씨 무신 정권 때의 사회 모습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최후 때 몽골의 침략을 6차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원 간섭기로 들어가고요. 원 지배하에서 원의 세력을 등에 업고 성장하면서 고려 후기 사회를 주도했던 누가 나오죠? 권문 세족이 나오죠. 이 권문 세족하고 상극 관계였다는 14세기 후반 이후에 고려 사회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신진 4대부입니다. 이 권문 세족하고요. 이 신진 4대부는 좀 잘 비교 좀 해서 정리 좀 해 두십시다. 자, 전자는 친원파라고 한다면 후자는 친명파. 공민왕 개혁 정치의 시대적 배경을 쓰라 그러면 뭘 썼어요? 원명교책이죠. 원이 약화가 되고 명이 흥기하던 시절입니다. 원 말기 때 홍건적의 난 또는 백년교도의 난이라고 그랬죠.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원이 위축되고 명이 흥기할 때를 기점으로 해서 얘네들이 친명파였던 얘네 등장해서 개혁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지방 향리 출신들이 많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개혁 세력들은 항상 지방에서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지방 향리다 그러면은 언제부터 중앙에 등장하고 있었던 세력들이냐 그러면은 바로 무신 정권 최후 때 뭐를 통해서 등장했던 서방 있죠. 아까 서방을 통해서 등장했던 기준 문학에도 능하고 리, 행정 실무에도 능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얘네들이 지방 향리 출신들, 이 서방을 통해서 등장한 사람들이
바로 고려기 때 신진사대고요. 이 서방을 통해서 등장했던 사람들의 할아버지 시조를 보면 어디로 가냐면은 바로 지방호족 여기로 넘어갑니다. 이리로 넘어가는 거죠. 그 지방호족들이 바로 지방의 토착 세력들이거든요. 출신들이. 토착 세력. 향리라든가 신라 때 뭐 촌주도 있죠. 얘네들 출신들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향리들입니다. 토착 향리들. 얘네들이 서방을 통해서 등장했고 그 얘네들이 고려 말기에 공민왕 개혁 정치 때 등장했던 신진사대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정치적으로는 얘네는 음서 출신들이 많고요. 얘네들은 과거 출신들이 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은 얘네들은 제, 경, 부제, 대, 지주입니다. 몸은 서울에 있는데 지방에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경, 부제, 대지주. 근데 얘네들은 지방의 중소 지주들입니다. 사상적으로 얘네는 훈고학과, 종교로서는 불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얘네들은 고려 말의 개혁 사상이 뭔가요? 성리학입니다. 원에서 들어왔던 명분을 강조했던 성리학이 아니라 실천을 강조했던 성리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는 이런 관계예요. 이 신진사대부가 홍건적 외구의 침략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성장했었던 누구예요? 신흥, 무인세력이라고 그랬죠. 얘네들과 결탁을 해서 15세기 사회를 주도하는 주역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조선 건국의 과정으로 넘어가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고려의 지배층, 귀족들에 대한 각 시기별 변천 과정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합시다. 지방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이런 순서로 정리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248조로 넘어갑시다. 맨 위에 중류층이 있습니다. 이게 중류층이죠. 특징, 지배층입니다. 지배층에서 말단 계급입니다. 이 중류층은 조선의 중인하고 같아요. 근데 중류라고 하는 얘기, 이거는 고려 때 사용하고요. 고려 때는 중인이라는 얘기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럼 누가 있느냐? 한번 봅시다. 향리, 설이나 아전도 있죠. 설이나 아전인데 이 설이는 중앙에, 아전은 지방에, 남반, 궁중에 잡일을 맡아보는 사람들 남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군반, 군반은 직업군인들 얘기합니다. 직업군인들 군반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영리, 역참제도에서 역에서 근무하는 관리들을 영리라고 일하죠. 얘네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지배층 넘어갑니다. 양민과 천민 있습니다. 양민은 농공상 계층인데 농민은 정과 백정은 아닌다고 그랬죠. 정은 직역의 의무가 있는, 백정은 직역의 의무가 없는 사람들 백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다수는 농민입니다. 그럼 이제 이 농공상 외에 특수행정 구역이 있죠. 향, 부곡, 농업이죠. 소, 수공업이나 광업에 종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역, 진민들, 역, 육로교통, 진, 수로교통에 근무하는 사람들, 임하고 있는 사람들 진민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량역천이 있습니다. 신량역천은 뭐냐면은 이건 한자식 표현인데요. 신, 몸 신자입니다. 양, 역, 천이었죠. 아시겠죠? 신, 몸뚱아리는 양인데 역천, 하고 있는 것은 천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천민이 아니에요. 천민이 아니고요. 양인입니다. 근데 하고 있는 일, 직업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는 천시하는 그런 직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보면 목자간, 봉화간, 어간, 염간, 철간에서 뒤에 간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칭척, 칭간자라고 그래요. 칭척, 칭간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척자나 간자가 붙었다라고 해서 칭척, 칭간자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누가 있냐면 화척이나 제인, 양수척, 얘네들도 들어갑니다. 그 중에 화척은 도살업자죠. 조선의 도살업자를 뭐라고 그러죠? 조선은 백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고려의 백정하고 조선의 백정은 달라요. 그래서 고려의 백정은 국가로부터 직역의 의무가 없는 사람들, 조선의 백정은 누구? 도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러면 고려의 도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화척. 이렇게
신분을 구분을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특히 이들은 즉 누구죠? 신량역천인 이렇습니다. 이 신장역천인 얘네는 일반민과는 달리 일반민은 농공상 향부곡 소 역진민을 얘기하는 거죠. 일반민과는 달리 천시되었고 호족도 없어서 부역도 부과되지 않았다 했습니다. 얘네는 역의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국가에 역의 의무가 있는 사람은 누구 이상이라고 그래요? 양민 이상이면은 국가로부터 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단 양민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에 있는 신량역천인들, 얘네들은 국가로부터 역의 의무가 없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농공상 계층에서 농민들의 공동 조직이었던 향도가 있습니다. 향도의 한자를 봅시다. 그 도자는 무리 도자입니다. 화랑의 무리할 때, 화랑도 할 때 그 화랑의 무리할 때 도를 그 도자를 그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향도는 매향이라는 행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매향입니다. 매는 매장한다는 거죠. 향은 향나무를 매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향나무를 매장하느냐? 갯벌에다 매장하는 거거든요. 자, 밑에 그 자료 좀 잠깐 읽어봅시다.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해서 향나무를 바닷가에 묻었다가 이를 통해 미륵을 만나 구원받고자 하는 염원에서 향나무를 땅에 묻는 불교신앙, 이거를 매향이라고 그래요. 이때 향나무를 잘라서 갯벌에다 묻는 겁니다. 그 묻을 때 노동력을 뭐라 하냐면은 무리도자를 써서 뭐라 한다? 도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위에 향도의 활동을 좀 봐봐요. 단순히 이거는 향도는 매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향나무만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는 불상이나 석탑을 만들거나 절을 지을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후기에는 마을의 노역, 혼례, 상장례, 민속신앙과 관련된 마을의 제사 등 공동체 생활을 주도하는 농민 조직으로 갔고 조선 초기에는 국가가 공적으로 향도를 노동력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진 게 있어요. 상여 나갈 때 사람들이 상여 나가죠. 상여꾼들이 있죠. 상여면 상여꾼도 향도에서 기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향도에서. 농민들의 노동력 공동체입니다. 근데 국가가 조직한 거 아닙니다. 향도는 농민들의 자생적인 공동체다. 이게 고려 때 처음 나왔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라로 거슬러 올라옵니다. 김유신이 데리고 다녔던 화랑도를 용화향도라고 그랬답니다. 향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향나무를 매장하는 무리, 그래서 매향을 하는 무리에서 향도. 그래서 화랑도는 글 공부, 무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당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을 때 화랑도라는 그 자체, 그 조직이 노동력 동원에도 이용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용화향도라는 데서 김유신의 화랑도의 성격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맨 밑에 누구예요? 천민이 있죠. 천민이 대다수 누구냐? 그럼 누구죠? 노비입니다. 노비. 노비는 바로 밑에 공노비와 사노비로 나눠져 있죠. 공노비는 국가 관청에 귀속된, 사노비는 개인에게 귀속된, 그리고 공노비는 관청에 기거하고 있는 이벽 노비와 관청 밖에서 기거하는 외거 노비가 있습니다. 설거 노비도 주인집 안에서 기거하는 뭐요? 사노비입니다. 사노비도 주인집 안에서 기거하는 설거 노비와 주인집 밖에서 거주하는 외거 노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비의 종류는 공사노비로 나누고요. 또 어디서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공노비, 이병노비, 외거노비, 사노비는 설거노비와 외거노비로 나눈다는 거죠. 이 노비의 특징 좀 보겠습니다. 관직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동색혼입니다. 셋째 줄. 동색혼, 관직금지, 밑줄 좀 그어놔요. 자, 원칙상 그렇습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 원칙상 관직금지입니다. 근데 실제로 노비가 관직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동색혼이라는 얘기는 노비는 노비끼리 혼인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노비하고 양인하고 혼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뒤에 일천즉천이라는 얘기에서 확인합니다. 일천즉천은 부모 중 한쪽이 노비면 자식은 노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부모 중 한쪽이 노비가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색혼, 노비는 노비끼리 혼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칙상만 그렇다는 거죠. 원칙상.
그 다음에 천자수모법이라고 있습니다. 천자수모법이라고 하는 건 바로 옆에 보충 좀 봐봐요. 여자 노비와 남자 노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여자 쪽 주인에게 기속되는 법. 이걸 뭐라고요? 천자수모법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남자 노비와 여자 노비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이 자식은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 노비, 어머니 주인, 애가 주인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걸 천자수모법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위에 보면 종부종모법이라고 있어요. 좀 읽어봐봐요. 부모 중 한쪽이 노비면 자녀는 무조건 노비가 된다. 종부종모. 그러니까 부모가 다 노비면은, 아무 쪽이 노비면 다 자식은 노비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를 종부종모법라고 일합니다. 그럼 그 밑에 정노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사노비가 정년이 되면, 정년이 60세입니다. 정년이 되면은 이제 실질적인 역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방역을 정한 법이다. 방역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역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겁니다.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거를 정노제라고 그래요. 정노제. 그러니까 노비들이 이제 정년을 맞았다. 요즘에 정년을 맞았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일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중에 외고노비는 신분만 노비지. 먹고 살고 하는 건 다 누구와 같았냐 하면 일반 농민과 거의 같았다. 이렇게 일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외고노비가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밑에 마지막 줄 밑에 두 줄 봐봐요. 외고노비는 재산을 모아서 양내 신분을 얻는 자도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사료를 보시면은 노비 평량이라는 사람의 노비의 신분 상승 사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료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노비가 신분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신분제도와 함께 또 하나 사회 시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회 시책은 우리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결론은 뭐 하자는 거죠? 위민. 위민이라는 얘기는 뭔가요? 백성을 위한다는 얘기죠. 민본, 백성을 근본한다고 그랬죠. 백성을 가장 소중하게 한다는 겁니다. 민, 중, 지, 위, 의, 정치, 민중, 치, 위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위하고, 백성을 근본으로 하고, 백성을 가장 소중하게 한다는 겁니다. 요 민의 대다수는 농공상 중에서 누구라고 그랬어요? 농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농민의 몰락은 국가 전쟁의 파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농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 시책이었다. 그 시책들이 지금 밑에 농민생활 안정책, 권농정책, 사회제도의 정비 등으로 다양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유교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사회 시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법률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려 법률은 관습법을 중시했다는데 그 성문법이 없습니까? 하면 있습니다. 있어요. 성문법에 해가지고 나와 있죠. 당나라 법률을 모방한 71조이라고 보조 법률이 있어요. 근데 내용이 많지는 않죠. 당률이에요? 송률이에요? 당률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통일신라 때요. 통일신라 때 중국은 당입니다. 고려시대 때 중국은 송입니다. 혹간 고려 때니까 송나라 법률을 모방한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려 법률은 당나라 법률을 모방한 71개의 조항과 보조 법률이 있었는데 내용이 많지 않아서 주로 관습법에 의거하였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봅시다. 지방관이 재량권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경범죄입니다. 경범죄는 자치적으로 처리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다가 좀 더 보충 좀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에다가 즉 관습법 중심의 사회였다. 그 다음에 지방관이 경범죄는 처리했다. 그 다음에 속군, 속현, 특색연구역이죠. 그 다음에 특색연구역 역시 향, 부곡, 그 다음에 소 등이 널리 존재해 있었다. 지방관이 파괴되지 않는 것이죠. 이 지역은 누가 관리를 했었어요? 향리죠. 그러니까 고려 향리의 권한은 굉장히 강했다. 어느 정도 권한이 강했냐니까 행정권, 군사권, 사법권을 다 가지고 있었다. 요 얘기죠. 그렇죠? 이거를 좀 묻겠습니다. 묶어서 결론. 그렇죠? 고려시대는 지방,
자치 질서가 인정됐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하겠습니다. 이 자료들을 묶어서 이 고려시대 때 지방자치질서가 인정이 됐구나. 이걸 얘기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운영을 좀 봅시다. 이 법률의 적용은 아까 말씀드렸죠. 앞 시간에 유교윤리라고 하는 것은 충효. 유교는 충효입니다. 충은 반역죄에 대한 어떤 그 적용 규정이죠. 효는 불효죄에 대한 적용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윤리, 즉 충효를 중시했다라는 얘기는 가장 중재로 다졌던 부분이 뭐냐? 반역죄와 그 다음에 불효죄, 이걸 가장 중재로 다스렸다는 것은 거꾸로 유교윤리를 중시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특히 효에 대한 부분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귀양형을 받은 자가 부모상을 당하면 유영지에 도착 전에 7일간의 휴가를 줘서 부모상을 치르게 하고요.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두고 봉양할 가족이 없으면 형벌 집행을 보류한다는 것은 효에 대한 규정이잖아요. 그렇죠? 효. 그리고 사문신수법은 문종대 말씀드렸죠. 왕의 정책에서 사형 죄인에 한해서 3명의 법관이 재판하는 겁니다. 혼자서 뚝딱해서 사형에 집행하는 게 아니라 3명이서 신중을 겠다는 거죠. 이걸 삼원신수법이라고 그래요. 신은 신문한다는 거고요. 수는 죄수입니다. 네모안 박스가 감옥이고 안에 사람 인자가 있죠. 갇혀져 있는 겁니다. 죄수 숫자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적용됐던 형벌의 종류는 고려나 조선이나 같죠. 5종의 형벌이 있습니다. 태, 장, 도, 유 사이에서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됩니다. 태형과 장형은 각각 5개 형벌이 있습니다. 10대 단위로 50대까지 태형, 60대부터 100대까지 10대 단위로 해가지고 장형입니다. 그 다음에 도, 구속이죠. 5종이 있죠. 유, 유배입니다. 귀양 3종 있죠. 3종. 그 다음에 사, 2종 있습니다. 교형과 참형. 참형은 목을 자른 거. 교형은 목을 졸라 죽이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서 태형과 장, 도, 유, 사형이 있죠. 바로 도, 유,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아시죠? 항상 태형을 집행한 다음에 도나 유나 사라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은 장형을 집행한 다음에 도나 유나 사형을 하는 거지 태장을 건너뛴 도유 사형은 없어요. 우리 사극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사극에 보면은 죄인이 이 리어카라든가 구루마 같은 데에 뭐 감옥같이 만들어가지고 통나무로 괴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안에 그 칼을 차고 목에 그 판자 같은 거 차는 거 있죠. 칼을 차고 끌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귀향을 가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구루마를 타고 리어카 같은 데를 타고 가는 죄수는 다 귀향을 가는 게 아니라 사형장으로 가는 죄수들에 한해서 이렇게 합니다. 사형장으로 가는 죄수들. 근데 가끔 사극에 보면은 귀향 가는데 그 수레를 타고 가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잘못 고직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고려나 조선이나 똑같이 적용됐던 5종의 형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풍속이 있습니다. 상장제례가 있죠. 장례 치는 거죠. 제는 장례 치는 거죠. 제는 뭐죠? 제사 지내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실 것은요. 국가가 권장했던 거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민간에서 행했던 것이 좀 달라요. 국가에서는 유교 규범에 따라 세라. 근데 민간에서는 토착신앙, 불교, 도교 의식이 짬뽕된 상장 제례를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국가가 행했던, 권장했던 유교 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유교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근검 전략입니다. 검소하게 해라 이거거든요. 민간에서는 그래서 안 그랬어. 안 따랐습니다. 어떻게 있다고 그랬어요? 민간에서는 토착신앙, 불교, 도교 의식이 짬뽕된 걸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한 거냐면 굉장히 화려하게 한 겁니다. 판이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장례나 제사를 판이 크게 했느냐 작겠냐에 따라서 잘했다 못했다 그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국가는 그렇게 하지 마라고 그랬어. 그럼 언제부터 국가가 권장했던 이대로 행해졌느냐라면은 고려 말 성리학이 수용된 이후부터
유교적 규범에 따라서 상장제례가 행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제 면에서 성리학을요, 경제적인 각도에서 조명을 해보죠. 그러면은 화려한 것보다는 근검 전략, 검약한 생활을 강조합니다. 조선은 성리학 사회라고 그랬죠. 조선의 건축은 어때요? 화려합니까? 큽니까? 안 그렇습니다. 검소합니다. 조선의 도자기 백자도 검소함을 가지고 있죠. 근데 고려 청자는 어때요? 화려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지배 이데올로기가 당시의 사회 문화를 결정을 또 짓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뒤에 250쪽에 불교 행사로서 연등회하고 팔관회 했습니다. 연등회는 음력 2월 보름에 하는 겁니다. 전국적인 불교 행사인데 이건 지금의 4월 초파일로 이어집니다. 팔관회는 2018년도 기출문제죠. 이 팔관회는 1년에 2번 합니다. 주로 겨울이에요. 시기적으로는. 개경과 서경에서 각각 개경에서 11월, 서경에서는 10월 보름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교와 토착신앙과 불교 행사가 짬뽕됐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도교와 불교와 토착신앙이 짬뽕된 것은 상장제례입니다. 검약의 모습이에요? 화려한 모습이에요? 화려한 거죠.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팔관에는 굉장히 화려하게 합니다. 국가나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거라고 했죠. 호국불교의 의미를 이해를 하시고요. 이때는 외국의 사신들이 와서 진상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명절은 지금 명절하고 같습니다. 뭐 설날, 삼진날, 유두, 추석, 단오. 그리고 이제 단오 때는 격구나 근회 씨름을 했고요. 이 씨름은 참고로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새로 등재했다고 말씀드렸죠. 앞에 유네스코 문화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인돌 부분에 보면은 청동시대 때 말씀드렸죠. 그리고 수바키. 이 수바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택견입니다. 택견. 그리고 숭인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숭인전은 뭐냐면은 평양에 기자사당을 내한대요. 평양에 설치했던. 조선 초기에 가면은 단군사당도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기자사당도 이미 만들어졌는데 왜 단군사당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숭명전이라고 하는 단군사당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사신이 오면요, 숭명전에 참배케 한 다음에 숭인전에 참배해요. 그러니까 조선의 대관계에서 보면은 명예에서 4대 관계를 맺는다고 그러죠. 정치적인 4대가 아니라 경제 문화적인 측면이 더 강한 실리적인 4대 관계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숙종 때에 평양에 설치했다고 그랬죠. 숙종이 참고로 이 숭인전에 가서 기자사당의 제사를 지내고 몸져 누워버려요. 그래서 급히 이제 급거 개경으로 귀경하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해서 숙종대 윤간이 별무관을 편성해서 여진을 토벌하려다가 못한 이유예요. 그래서 숙종 다음에 예종이 등장했죠. 예종대 때에 바로 윤간이 별무관을 데리고 가서 오연총 등과 함께 동북구석을 축조한 사실이 있었죠. 고려 대관계에서 고 숙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혼인과 여성의 지관계는 이거는 조선시대하고 좀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에 고려 조선의 사회 모습 비교해서 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표를 꼭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조선시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은 몇 세기예요? 17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17세기를 기점으로 했느냐 그러면 주자가래. 주자는 주희를 얘기합니다. 남송대 때 성략을 집대성했었던 주자가 쓴 가래. 가래는 집에서 해야 할 의례 행사에 대한 책이에요. 이게 뿌리를 내린 것이 17세기야. 그러니까 17세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고려에서 16세기, 그 다음에 17세기 이후에서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이거는 고려나 조선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고려에서 조선 16세기, 그 다음에 17세기 이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전의 모습과 그 다음에 주자가래가 확립된 이후의 모습으로 나눠서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족 제도를 한번 봐봐요. 고려에서 16세기까지는 가정 내에서 어머니, 아버지, 부계와 모계에 함께 영향을 미치죠. 근데 17세기 이후에는 부계 중심으로, 아버지 중심으로 가족제도, 가부장적인 가족제도로.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가족제도로 바뀌면서 바로 아버지 중심으로 족보가 편찬이 됩니다. 부계 중심이 되는 거죠.
또 집성촌이 집성촌. 아버지 성씨를 중심으로 하는 집성촌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마을에 가면 지금도 말이지 시골에 가면은 같은 성실이 모여서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집성촌도 있습니다. 또 여성의 질을 보면은 가정 내에서 남녀 평등해서 17세기 이후는 뭘로? 남존여비로 여성이기가 뚝 떨어집니다. 재산 상속도 자녀 균분에서 장자 큰아들 쪽이죠. 혼인도 남기 여가원에서 친형. 남기 여가원은 뭐냐면 다른 말로 장가가는 겁니다. 장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친형은 혼인하면 여자가 시댁 집으로 간다. 시집 가는 겁니다. 바뀌죠. 그 다음에 제사도 자녀 윤회봉사에서 뭘로? 장자봉사로 갑니다. 장자. 왜냐하면 재산을 장남이 거의 다 상속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장남 쪽으로 가요. 그러면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시바지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부인을 후처를 또 들여서 아들을 낳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들을 생산하려고 하죠. 그렇죠? 오로지 아들입니다. 특히 이제 장자 봉사에서 뒤에보면 가묘를 설치하고 이때부터 위패를 봉헌합니다. 위패에서 현고학생, 부군신이 이런 식으로 해서 위패를 쓰죠. 제사 때 보면. 그 다음에 여자가 호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려에서 16세기까지인데 주자가래가 확립되면 안 됩니다. 남자만이 된다는 거죠. 오로지 남자입니다. 호적의 등재 순서도 이전에는 고려에서 16세기까지는 출생 순서인데 17세기 이후에는 출생 순이 아니라 남자, 여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러죠. 야, 너네 집 몇 남 몇 여냐 그렇죠. 자, A라는 집이 있고요. B라는 집이 있습니다. A라는 집이 딸이 첫째, 그 다음에 아들, 둘째, 셋째입니다. B라는 집에 아들, 첫째, 둘째, 딸, 셋째입니다. 똑같은 아들 둘에 딸 하나거든요. 근데 부를 때 이름 달라. A라는 집에서는 뭐라 하냐면 일여 이남이라고 그래야 되고요. B라는 집에서는 이남 일여라고 그래요. 맨 위에 출생한 사람이 맨 위에입니다. 앞입니다. 일여 이남이라는 거고요. 여기는 일여 이남 그러면 안 돼. 딸이 셋째니까 첫째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남 일여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일남 일여, 이남 일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맨 위에 딸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이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또 그 부모님들한테 계속 조선시대 때 내내 이어져 오고 있는 흔적들입니다. 요즘 애동들이 많아서 별 의미는 없지만. 자, 마지막에 장례 풍수에 보면은 고려에서 조선 16세기까지는 화장도 하죠. 매장도 합니다. 화장은 불교의 영향입니다. 근데 화장이 더 많아요. 근데 17세기 이후에는 어때요? 매장이 더 많습니다. 물론 화장도 합니다만. 매장이 더 많다. 이거는 신체 발부는 뭐라고 그래요? 수지 부모라고 그러죠. 죽은 시신이라도 함부로 시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 계속돼 내려온 17세기 위에 내려왔었던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요. 우리가 이제 갑자기 병사가 아니라 사고사로 죽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신체 장기 기증을 하죠. 물론 요즘에 시신이라고 하죠. 시신 자체도 이제 기증하는 그런 이제 어떤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보편화되지는 않았죠. 장기 기증도 물론 보편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안구라든가 무슨 피부, 손톱 또는 장기. 하여튼 시신들은 한 번 기증하면 9사람을 살린다고 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합니다. 장기 기증 문화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라고 그래요. 최하위라고 합니다. 이런 문화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거든요. 물론 장기 기증한다고 그래서 국가로부터 면세라든가 어떤 세금 혜택 같은 거는 없어요. 없는데 이거는 자연적인 그런 이제 문화로서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장기 기증 부분에서는 조금 뒤처집니다만 좀 개선이 돼야 될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이제 주자가래 확립된 17세기 이후에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왔었던
문화, 풍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좀 개량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고려 조선시대 때에 여성의 지위 문제라든가 혼인 문제라든가 뭐 재산 분배 문제라든가 제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 표 있죠. 표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사회사까지 우리가 이 시간에 마무리를 짓고요. 고려 문화사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